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해드리다 조금 늦었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36명 추가됐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한 건데요. 확진자 수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양대 병원을 비롯한 대형 종합병원과 요양시설, 교회 등 감염 취약시설뿐 아니라 고시텔,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 공간의 집단 감염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2주간 더 연장이 됐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설 연휴가 지나고 이번 달 중순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처음 들어옵니다. 코로나 관련 의료진이 먼저 접종을 받은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달 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들어오는데요. 고령층에 접종해도 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충분히 접종할 수 있다는 검증 자문단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2번의 전문가 회의를 더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부는 은퇴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이번이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에너지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에너지 시민연대의 홍혜란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시간도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총장님도 잘 들으시고 힌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해마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 찾아오면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함께하기 위한 소등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오후 9시부터 시간에 맞춰서 실내외 조명과 간판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전등을 끄는 행사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 소등 행사 9시부터 몇 분간 진행되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사무총장님. 네. 그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함께하는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소등 행사 몇 분간 진행이 되나요?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간.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힌트. 10손가락으로요? 네. 너무 광범위한데요. 그럴까요? 한 손으로는 안 됩니까? 한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좁혀졌네요. 네네. 조금 전에 확률이 10분의 1이어서 네. 예, 우리 사무총장님의 힌트로 5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자, 소등 행사 몇 분간 진행되는지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에너지 시민연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에너지 시민연대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20주년이 되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그 다양한 시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들로 구성이 돼서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연대 기구입니다. 예. 그 20년 전의 사업 목표가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나타나듯이 활동 목표가요. 예. 정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라는 것 하나랑 전 국민이 에너지 전략을 실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활동 목표로 잡았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활동 목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저소비 사회라든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활동들을 민간
학계 각각 예. 그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을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다양한 시민단체 230개의 단체가 전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도 대상에 맞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뭐 청소년 대상, 또 일반 대상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혁신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 효율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만큼의 에너지가 절약된다라는 그 제품 확산 운동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이 필요합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를 만드는 거가 필요한데 이런 재생에너지 의 확산도 좀 필요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정부에 있는 분들이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만들 때에 시민들과 각각의 계층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제안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퀴즈 나갔던 것처럼 8월 22일이 이제 에너지의 날로 우리 에너지 시민연대가 만들었는데요. 8월 22일을 정한 이유는 2003년 8월 22일이 그 해에 전기를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우리가 정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아까 말씀하셨던 밤 9시부터 몇 분간 소등을 통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불을 끄면서 에너지 나눔을 좀 만들어 생각해보는 이런 활동을 지난해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에너지 나눔 문화 축제로 이미 자리가 잡았고요. 또 에너지를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과소비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 뭐 에어컨을 틀면서 문을 열고 그 영업을 하는 상가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상가들 실태를 조사해서 문 닫고 냉방하고 상가 영업해 주세요라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가 에너지 빈곤층 실태 조사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건 2010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빈곤층이 여름과 겨울과 가장 춥고 가장 더울 때에는 도대체 이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1대1 면접 조사를 해서 정책의 반영도 되게끔 저희가 제안도 했었고 다양한 그 에너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도 갖게 되는 이런 조사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1번 질문하는데 4분을 쓰셨네요. 그만큼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소개니까요. 그러니까요. 잘 해주셨고 저희가 일단은 인터뷰 계속 진행하다가 듣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서 2부로 좀 잠시 기다리시면 좀 이따 연결해서 2부까지 좀 이어가 보고요. 지금 정답보다 좀 많은 오답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1833번님 10분. 그거 아까 그 아나운서께서 답을 다시 주셨는데 10분. 그거 안 돼요. 6917번님 저요 답 10분 큰 소리로 외칩니다라고 하셨고 1256번님 60초 6461번님 1분 6587번님 매번 하고 있습니다. 10분이요 라고 하셨는데 10분이면 좀 너무 과하게 동참하신 거죠? 네.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오답들이 오고 있는데 자, 지금 방역 수칙으로 몇 명 이상은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아주 완벽한 힌트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마다 8월 20일 에너지 날이 찾아오면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함께 하기 위한 소등 행사가 진행되는데 밤 9시부터 몇 분간 진행되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총장님.
네. 예, 지금 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와 현재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2, 3년간은 너무나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 전략을 모두 다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를 했었던 이유가 조사를 통해서 알려서 시민들한테 동참해 주세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 문제는 기후 변화 문제, 기후 위기 문제하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숫자의 90% 이상이 가장 에너지 전략이 할 수 있는 쉬운 것, 안 쓰는 플러그 뽑는 부분,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가장 작지만 실천 가능한 건데 이것도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거의 실천한다고 답변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불편하더라도 가전 제품을 덜 써서 에너지를 줄이겠다라는 답변도 나왔었고요. 특히 가정에 계신 가정주부분들도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공청이나 관련 세미나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기도 하시고 직접 이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확실한 인식 변화는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저희가 잠시 그 교통 정보 듣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2부에서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홍혜란 사무총장과 함께 했고요. 2부에서 인터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부에서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 진행했는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12년대 홍혜란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자, 1부에서 에너지 시민연대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더불어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특히 저희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정부나 기관 등에서 말하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중에는 좀 당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전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만들었던 에너지를 이제 화석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충남이나 경상도 쪽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 그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산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다양한 소통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해결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활동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부터 달라진 전기요금이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1월에 사용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신설되는 비용도 에너지 전환의 일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연대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기요금 변화된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전기요금의 원가가 변동해도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전기를 만든 원가가 오르면 요금이 오르게 되고 내리면 요금도 낮아지게 이제 바뀌는 부분인 거고요. 신설된다라고 하는 비용은 저희가 이미 내고 있는 부분도 이미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기후 환경 비용을 저희가 전기요금에 함께 내고 있었거든요.
기후환경 비용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내고 있었는데 이게 고지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전력량 요금에 얘가 묻혀서 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걸 내고 있는지 많은 분이 모르셨을 텐데요. 몰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이번 1월부터 이제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해서 쓰는 만큼의 기후환경 요금이 이제 고시가 되는 것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신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유세는 물론 적어졌습니다만 심해져서 그 미세먼지의 계절 관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른 석탄 발전 감축 비용을 0.3원씩 킬로와트아워당 0.3원씩 내는 거가 신설된 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후환경 비용 모두가 새로운 것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고 있던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알게끔 고지서에 표기를 하는 거고 신설된 부분은 이제 미세먼지 부분만 0.3원씩이 이제 표기가 돼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제 국민들도 함께 실행해야 된다라는 걸로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도 제공하고 전기 요금도 일률적이 아니라 원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가 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적용된 전기 요금 그 고지서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몰랐던 거를 알고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옮겨가는 좀 거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 시민들도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에너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략을 통해서 이미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가 20도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난방을 하지 않는 거가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로 실내 생활이 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데 화질이 좋은 게 보기가 좋으니까 고화질로 많이 보시는데 고화질보다는 표준 화질로 사용을 하셔도 상당 부분 80% 이상의 에너지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에너지 전환에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실천할 수가 있고요. 자, 사무총장님 이제 정답을 좀 발표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해마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이 찾아오면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함께하기 위한 소등 행사가 진행됩니다. 밤 9시부터 시간에 맞춰서 실내외 조명과 간판을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전등을 끄는 행사인데요. 퀴즈 이 소등 행사 9시부터 몇 분간 진행되는지가 퀴즈였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몇 분간 진행이 됩니까? 아까 5손가락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손가락 5분입니다. 5분 동안 소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총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참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만 혹시 이 5분 소등 행사로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2020년 8월 22일 날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85만 킬로와트 아워를 전 국민이 동참해서 전략을 했고요. 이 85만 킬로와트 아워는 전기차 1만 2천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5분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시민연대의 홍혜란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저는 맹견이라 불리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사고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에 따라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게 신청해 동물 등록도 해뒀고 산책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도 꼭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켜야 할 법적 사항 중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견주로서 알아둬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만나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자, 동시에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어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 사례에서처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예. 신설된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4항에서는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맹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예. 여기서 맹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예.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이 됩니다. 예. 즉 앞서 말씀드린 5종과 그 잡종의 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은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월 12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부과가 되는군요. 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동물 보호를 위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가 되는데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이 사례와 같이 이제 동물 등록제에 따라서 동물 등록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려견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의 경우에는 동물을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하려고 하는 동물이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2부는 은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자가 되지만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인간관계도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방콕, 집콕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상황이 풀리면 나오셔서 식사도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저 얼굴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올해 1957년생부터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국민연금 원래 만 60세부터 주기로 이제 처음 제도 만들 때는 했었는데 뒤로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957년생부터 60년생 같은 경우는 62세부터 받거든요. 예. 근데 57년생 같으면은 62세 된 게 재작년이고 58년생은 작년에 62세가 됐고 올해 이제 59년생이 62세가 되니까 59년생이 이제 62세 되니까 올해부터 연금 받게 되는 겁니다. 59년생. 예. 지금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누구나 대상이 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달 내고 있지만 빠져나가는구나 하게 되는데 알아둬야 될 것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곧 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날이나 연말에 상여금을 받으면 그 달에 좀 수입이 오르는데 이럴 때 그 다음 달에 국민연금도 더 내야 됩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소득 기준으로 매달 소득의 9%를 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2019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받았던 급여 있잖아요. 그거를 근무 일수로 나누면 하루치 급여가 되고 곱하기 한 30 하면 한 달치 급여가 되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산출을 해요. 그게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 소득을 가지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보험료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보너스를 더 받는다 이런 거는 올해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그럼 반영이 되겠 그렇죠.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전체 소득에서 한 31분분을 그러니까 30일치 정도를 한 달치 소득으로 보고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당장에 올해 뭐 보너스를 더 받았다 이게 올해 반영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반영된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질문 받고 몇 번 찾아보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서 이렇게 산정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상무님도 이렇게 다 아시는 건 아니군요? 저 천재는 아니고요. 조금 부지런합니다. 물어봐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뭐 상여금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달, 내년도죠, 내년도. 내년도에 정산이 됩니다. 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같은 상황이 적용되는 거예요? 퇴직금 받는 거는 이제 이게 퇴직소득이잖아요. 퇴직소득은 거기다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시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이제 다시 이제 중간정산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니까 그 세금 빼고 이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입 자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50대에 이미 퇴직한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퇴직해서 임대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도 연금 가입해야 됩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만 18세부터 60세까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이제 사업장 가입자가 되시는 거고 직장에 다니시지 않는 분은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만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 중에 소득 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시고 그 외에 이제 전업주부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우자가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런 건 전업주부에 해당돼서 이제 적용 제외자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는데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가입자에서 거의 다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질문 주신 내용에 50대 분이고 임대소득 있으시면 지역 가입자로 그렇죠. 내셔야 됩니다. 자, 지역 가입자로 내셔야 되고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내 사실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 있고 일을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만큼 또 연금 차이도 날 것 같은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제 60세에 받는 노령연금은 이제 가입 일수, 그러니까 가입 월수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가입한 개월 수가 길면 당연히 연금을 많이 받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직장 다니다가 이제 소득이 없어서 중간중간 납부 예외라고 해서 보험료를 안 내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되면서 보험료 안 낸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60세가 되기 이전에 내가 예전에 안 냈던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추후 납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후 납부 신청을 하면 그 안 냈던 기간에 있는 안 낸 보험료를 이제 한꺼번에 내고 그 기간을 이제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 제도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일부 부유층에서 이제 보험료 안 내고 있다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노령연금 많이 받아가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최장 10년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0년 미만으로. 그러니까 119개월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긴 기간이 이제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19개월까지만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조금 도래되신 분들은 빨리 판단해서 내셔야겠군요. 이미 이제 10년 제한된 거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그렇죠. 조정해서 내시면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60세가 되기 전에 예. 내가 이제 국민연금 안 낸 기간이 있으면 요건 좀 내겠다라고 이제 정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연령 이상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그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낸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요, 이 가입자한테 유족이 있잖아요. 예. 그 유족들한테 이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유족연금은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이거나, 예.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은 안 되더라도 이제 전체 내야 되는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넘는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 3년은 내야 되는데 1년 이상은 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 가입 기간 보시고 3분의 1 이상 냈으면 이제 유족연금 수령하실 수 있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받느냐 그러면 10년 미만이신 분들 가입 기간이 그거는 자기 받을 연금액의 한 40%가 나오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이신 분은 한 50% 정도, 그리고 20년이 넘어가시는 분은 자기 연금액의 한 60% 정도가 자기 유족들한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자녀들도 대상이 됩니까? 중요한 게 이제 누가 받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유족이라는 건 이제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유족이라고 하는데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누구냐 그러면 배우자가 1순위자입니다. 배우자.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혼 관계도 괜찮냐 그러는데 법정 혼인 관계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1순위 유족으로 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혼도 됩니까 이게? 예, 국민연금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한테 순서가 돌아가는데요. 자녀는 이제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이제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한테 가지는 않고요. 없는 경우에 가고 자녀가 없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가시고 부모가 없으면 손자녀, 손자녀가 없으면 조부모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03번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올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연세가 됐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냈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제 만 60세가 되셨는데 또 이제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안 되시거든요. 이때 방법은 이제 60세 이후에도 내가 노령연금을 좀 더 내겠습니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해서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해서 10년을 채우신 다음에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안 되시거나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족연금도 받으시고 있으시니까 유족연금이랑 노령연금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60세까지만 낸 돈에 대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시면 돼요. 이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분은 60세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요.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에다가 그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쳐서 이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재무 관련해서 은퇴 후 재무 고민 관련해서 좀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4593번님께서는 직장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직장 가입자들은 어차피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추가로 더 내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요? 소득의 9%가 이제 보험료로 납부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이제 회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본인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가 있는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2210번님,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도 알아서 취소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알아서 취소는 되진 않고요. 이제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셔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돼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소득이 생기거나 여유가 좀 되시면 납부 예외 기간 동안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이제 추후 납부 신청을 하셔가지고 기간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됩니까? 일단 유족연금은 아까 1순위가 배우자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개시되면 시작되고 나서 3년 동안은 무조건 소득 여부랑 상관없이 계속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면 유족연금이 일단 중단이 되거든요. 중단이 돼가지고 다시 재개되는 게 본인이 원래 노령연금 받을 나이대보다 5년 전. 그러니까 69년도 이후 출생자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은 받고 60세가 될 때까지는 못 받는 상황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득이 있는 업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243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월 243만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3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됩니다. 4145번님께서는 추납은 몇 세까지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추납은, 추후 납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추후 납부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업무 가입 기간이 60세니까 60세 범위까지는 할 수 있고요. 혹시나 60세 이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은 이제 보험료 납입하는 가입 기간 중에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족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유족연금이 수급권 자체가 소멸돼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받다가 재혼하면 뭐 자녀로 내려가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소급권 자체가 소멸돼 버리죠. 소멸돼요? 알겠습니다. 8021번님, 무급여로 육아휴직 상황인데 1월에 국민연금이 나가서요. 원래 육아휴직 상태면 국민연금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상태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기 싫거나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하셔야 되는군요.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없군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왜냐면요. 육아휴직 중에도 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려야지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납부 예외 신청하시면 신청 기간 동안은 이제 보험료가 안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6067번님, 밀린 국민연금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데 할부 납부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추후 납부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추후 납부. 추후 납부는 이제 자기가 낼 보험료를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할 납부하실 때 이제 정기예금 이자가 좀 가산이 되니까 이자율은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즘 뭐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유가 안 되신다 그러면 분할 납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상무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번에 저희가 좋을 때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1부에서 정답을 많이 좀 보내주셨어요. 9853번님 정답 5분입니다. 라고 하셨고 9853번님께서도 소중한 전기 아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방송 취지가 그렇습니다. 에너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에너지 조금 아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안 좋대요. 침방울 차단 마스크보다는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내일 또 폭설이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기상정보 확인하시고요. 기상정보도 역시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